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한 2,000평의 순금. 30년 동안 버려진 석재 쓰레기가 산처럼 쌓인 땅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진 땅이었고 법원 감정가는 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첫 입찰에 무려 36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이 땅을 5억 3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로 망할 것이라며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신문 기사까지 36명이 경매에 몰린 현상을 두고 부동산 과열의 상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들이 엄청난 폐석재 쓰레기를 보았을 때 나는 법이라는 안경으로 그 속에 숨겨진 2,000평의 순금 원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으로 돈의 길을 만드는 필승 전략을 공개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두 종류의 상품이 존재합니다. 인허가가 끝난 완제품의 토지와 이처럼 흙 속에 파묻힌 원석 상태의 토지입니다. 완제품은 안전하지만 비싸고 수익률이 낮습니다. 반면 권리가 얽힌 토지는 리스크만큼 저렴하게 나옵니다. 저는 입찰 전 3가지 숫자를 철저히 산출했습니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과 명도, 소송 예산 그리고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입니다. 수익은 이 모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나옵니다. 이 숫자가 확신을 줄 때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정교한 전략이 됩니다. 낙찰 전 임장 시 현장을 찾았을 때 30년의 세월이 겹겹이 쌓인 폐석재 더미는 거대한 성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뼈대만 남은 공장 건물 한편에서 초췌한 얼굴의 점유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낙찰받고 그를 마주한 순간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점유자는 날선 목소리로 당신이 그 미친 낙찰자냐고 물었습니다. 신문에도 났다던데 3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쓰레기산을 5억 넘게 주고 샀다니 제정신이 아니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평생이 담긴 곳이니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소송을 하든 마음대로 해보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당신의 세월을 비하하러 온 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현재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비상구를 제안하러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점유자는 코웃음을 치며 명도 소송에서 자신을 끌어내겠다는 협박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소송은 해결책이 아니라 서로의 파멸일 뿐이라며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이미 법적 인도 명령 대상이며 집행관이 들이닥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건물이 아니라 마당에 쌓인 저 수천 톤의 폐석재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는 당황하며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습니다. 땅은 이제 제 것이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저는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점유자가 배출한 폐기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와 처리 비용은 행위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 쓰레기 처리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하며 제가 강제 집행을 강행하고 비용을 구상권으로 청구하면 남은 인생을 빚더미 속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점유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 보고 어쩌라는 거냐며 갈 곳이 없어서 이러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왔다며 자진해서 명도를 진행해 주신다면 제가 그 막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액 떠안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상대에게 청구할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확약서도 써드리고 법적 분쟁 없이 조용히 물러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경제적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점도 잊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칼인 줄만 알았는데 제 말을 들으니 어쩌면 나갈 길을 열어주는 문 같기도 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가 찾은 최선의 길이라며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식으로 협의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대는 제 손을 맞잡으며 그럼 나가는 기간을 3달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 요청을 수락하며 2주 기간과 법적 권리 포기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막상 인도를 받고 보니 현장의 모습은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산처럼 쌓인 어마어마한 석재 쓰레기 더미를 마주하니 저 역시 순간적으로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겹겹이 쌓인 그 폐석재들은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쓰레기산을 치울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엄습했습니다. 토지 인도와 법정 지상권이라는 험난한 고개를 넘었지만 제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전 소유자가 남기고 간 엄청난 양의 석재 쓰레기였습니다. 대지 위에는 가공하다 만 돌덩이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무려 15톤 트럭 600대 분량에 달하는 이 돌무더기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땅의 가치를 짓누르는 거대한 부채이자 투자의 성패를 가를 최대의 난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방식대로 폐기물 처리 업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견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럭 한 대당 20만 원, 전체를 치우려면 최소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필요했습니다. 힘들게 확보한 자산이 쓰레기 치우는 비용으로 고스란히 증발할 위기였습니다. 이미 법원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1억 2천만 원을 들인다는 것은 투자자로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는 대신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돌들도 결국 어딘가에서는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인근 석재 공장과 레미콘 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비석용 돌은 너무 단단해 파쇄 비용이 많이 들고 가공 중에 섞인 쇠붙이인 정이 유입되어 있어 기계를 망가뜨린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간다는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저는 생각을 뒤집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물건의 본질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제 뇌리를 스친 것은 토목공사, 돌망태용 자재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천 범람을 막거나 경사면을 쌓을 때 사용하는 철망 속의 돌들은 굳이 잘게 부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도가 높고 묵직한 비석용 돌은 구조물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상의 자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관청을 통해 이 석재들이 법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토목용 규격 자재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버려야 할 쓰레기를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재정의하는 순간 1억 2천만 원의 부채는 강력한 자산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때마침 태풍 루사가 지나간 후 수해복구 현장은 돌망태용 석재가 부족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복구업체 관계자가 연락해왔고 저는 상대의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업체는 처음에는 무상 수거를 제안하며 낮은 자세로 나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협상에 임했습니다. 이 돌들은 강도가 보증된 특급 자재입니다. 멀리서 공수해오는 운반비보다 여기서 바로 가져가는 것이 당신들에게는 훨씬 큰 이득이 아닙니까? 결국 저는 3천만 원을 받고 돌을 파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 연말까지 돌멩이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치우는 것은 물론 땅을 고르게 평탄화해준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써서 치워야 했던 쓰레기가 오히려 3천만 원의 현금 수익을 안겨준 것입니다. 돌산이 사라진 자리는 비옥한 밭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땅의 진짜 가치가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땅 위에 흉물스러운 창고와 돌덩이를 다 치우고 나니 이제 자산 가치가 오를 일만 남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봄시청에서 날아온 통지문은 제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1평방미터당 3만 5천 원이던 공시지가가 무려 1만 2천 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인근의 전철역 공사가 한창인데 지가가 떨어지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장 시청으로 달려가 따져 물었습니다. 주변이 온통 개발 호재인데 어떻게 땅값이 반토막이 납니까? 담당자의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과거에는 석재 공장으로 쓰여서 비쌌지만 제가 시설물을 다 치워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순수한 농지가 되어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땅을 깨끗하게 정리한 정성이 오히려 땅값 하락이라는 독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의 묘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땅을 팔 시점이 되자 비난의 대상이었던 낮은 공시지가가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로 변신한 것입니다. 당시 세법상 공시지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는데 취득 때보다 팔 때의 지가가 현저히 낮아진 덕분에 장부상으로는 큰 손해를 본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해당 토지의 세금은커녕 그의 다른 부동산에서 낸 수익과 합산하여 전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절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때 제 뜻대로 공시지가를 올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절세 혜택은커녕 거액의 세금을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시청 담당자의 거절이 결과적으로 저에게 세금 면제라는 거대한 선물을 안겨준 셈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변수는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재앙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라는 말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발로 뛰며 세법과 원리를 공부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수억 원짜리 점심 식사로 유명한 워런 버핏은 지금도 1958년에 산 낡은 집에 삽니다.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투자의 본질입니다. 저 역시 이 원칙 하나로 돌덩이 가득했던 땅에서 기적 같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뉴스와 인터넷에서 주가나 부동산이 역대 최고가라고 떠들 때 뛰어드는 건 이미 늦은 일입니다. 고수들은 대중이 환호할 때 조용히 수익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합니다. 특히 노후를 준비하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적당한 때에 욕심을 버리고 매각 버튼을 누르는 인내심입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제 땅의 가치를 10억 정도라며 자랑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곧바로 매수자를 데려왔고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다시 확인해 보니 주변 개발 호재로 실제 시세는 이미 15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매수자에게 급등한 시세와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15억 원의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적인 이념보다 객관적인 가치를 우선시한 신뢰의 거래였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땅을 판 지 3년 후 그 땅의 절반이 도로로 수용되면서 매수자가 28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배가 아팠을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 매수자가 저보다 한 수 위인 진정한 투자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제 그릇만큼의 수익인 15억 원을 확정지어 새로운 투자 동력을 얻었고 매수자는 더 큰 미래 가치를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가 웃는 매각의 미학입니다. 아무리 장부상 숫자가 올라가도 팔아서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그저 사이버 머니일 뿐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좋은 물건을 사는 것에서 시작해 내 그릇에 온전히 담아내는 엑시트로 완성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본질을 꿰뚫는 안목을 기르십시오.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매각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용기가 당신을 고수의 반열에 올려줄 것입니다. 오늘의 수익 실현은 끝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